빚에 대한 이야기, 정묘법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주의에서 태동이 되어졌고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마네가 그린 이 올랭피아를 보세요. 이 올랭피아는 사회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매춘부의 노출을 통해서 파리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재현일까요? 그건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올랭피아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나나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나나는 매춘부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조리함을 에밀 졸라가 소설로 씀으로 인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마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려진 그림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이 그림은 사회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진기가 탄생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재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짐을 알 수 있었죠. 모네에 의해서 이렇게 성당이 변호하는 거나 아니면 마네가 사회 고발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떨까요? 이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귀가 잘라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귀를 잘랐을까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자화상은 우리에게 고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는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 고독,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 편에 걸쳐서 자화상을 그렸던 마지막 자화상을 보면 이렇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 프루시안 블루라고 하는 이 색칠을 통해서 얼마나 슬퍼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반 고흐의 자화상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반 고흐는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너무나 갈등하고 있는 장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27편의 자화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인상주의는 이제는 그대로 재현이 아니라 이제는 그림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표현됐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작가들로는 고갱을 우리는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고갱과 고흐가 아르에서 예술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잘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고흐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졌고 고갱은 타히티로 넘어가서 이렇게 원주민의 이야기를 아주 개성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너무 반 고흐 못생기지 않았나요? 고갱이 그린 반 고흐예요. 고흐가 매일 한 편씩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고갱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흐를 늙은 할아버지처럼 그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삐져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주의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의 이야기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추상화로 가고 있는 어떤 변화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주의가 끝나고 우리는 근대 회화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세잔이 그린 그림인데요. 세잔은 원, 기둥, 구, 뿔 같은 이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아래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럼 이런 형태는 언제였을까요? 이집트 미술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원근법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면의 그림을 그림으로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다시 이집트와 그리스와 이집트의 그리스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이렇게 현대미술에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사물은 이렇게 단순화되어져야 되고 원기둥과 가장 단순한 그림을 그리고자 표현했던 세잔의 그림이 여기에서도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살펴보고자 했던 세잔의 이 정물화는 우리에게 다 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 정물화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잔은
생 빅토르 산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 편에 걸쳐서 그리게 되는데요.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실제 사실적인 그림보다는 좀 더 단순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세잔의 생 빅토르 산의 이야기는 오늘날 추상미술과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잔의 이렇게 단순화한 장면에서 또 한 번의 이야기가 그림 속에 등장하는데요. 이 그림 보세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상징적으로 그림을 표현했던 시절이 있어요. 꿈속에서 나올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이런 그림들이 상징파 또는 나비파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화가는 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르동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환상적이고 또한 꿈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을 여러 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기는 나비파, 상징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상주의 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채도가 굉장히 밝아진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색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이 그림 보세요. 야수파예요. 현대미술에 와서 야수파라고 알려진 이 그림은 얼굴이 이제 고유색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을 그리면서 얼굴에 초록색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고유색, 얼굴색이 아닌 이렇게 파란색, 빨강색이 그림에 등장할 수 있도록 인상주의의 접목법을 통해서 진화됐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빨강, 파랑 같은 원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주 야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야수파의 거장 마티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았더니 바닷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원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 야수와 같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야수파가 되겠는데요. 너무나 그림의 색깔이 원색적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강렬함이 오늘날 색채혁명을 일으키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에서 좀 더 벗어나서 새로운 미술 사조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표현주의예요. 표현주의는 뭉크가 그린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죽은 엄마를 애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울하게 표현을 했어요. 뭉크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정신병을 앓고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누이도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환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밝은 것보다는 굉장히 애도하는 느낌이 그림에서도 표현되어지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뭉크가 표현하는 표현주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세요. 지금 흡혈귀인데요. 여자가 흐트러진 머리로 남자를 이렇게 흡혈귀처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인데요. 뭉크는 세 명의 여인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그리고 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뭉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표현된 것들을 우리는 표현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